공부로서 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셨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저 책에서 아까 그 윤민님의 사례, 아, 네. 그분은 이제 네. 재테크로서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장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요즘이 또 아무래도 이렇게 돈 공부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어떻게 보면 이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사라는 본업에서의 공부로 네. 이렇게 되신 네. 거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 재테크라는 그 업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음. 이 둘 간에 약간 균형이나 밸런스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말 저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건데, 저도 지금 변호사라는 본업을 하고 있지만 이 본업에서 물론 참 좋아요. 이 남을 속이지 않고도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참 좋은데 이거를 관리하는 면에서의 재테크 공부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 균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차이가, 이 재테크라는 것은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 내가 어디 투자를 할 것인가, 코인에 투자할까, 주식에 투자할까, 부동산에 투자할까, 이 투자의 종목이 다 다를 것이고, 내가 투자했을 때 무조건 또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 리스크가 항상 존재를 하는데, 물론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이제 대박이 나고 정말 이거 투자를 하기 잘했다 이렇게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재테크는 물론 필요합니다만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뭐 공부를 해서 이제 성취하게 된 어떤 그 본업을 놓지는 않았으면 하는 저는 그런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업이 없는 분들은 재테크를 하다가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이게 안 좋은 결과가 됐을 때 그 뒷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본업이 있는 분들은 이게 회복이 되죠. 자기 본업으로 또 만회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본업 없이 재테크만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정말 이제 시간이 많으시니까 공부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나은 성취를 이룰 수도 있게 되지만 멘탈 관리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것도 포기하고 재테크만 지금 올인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다 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이 주식 오르고 있는 그 숫자 하나하나 예민하게 되고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삶이 좀 피폐해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업이 있으면 그 본업으로 생긴 그 수익의 일부, 그러니까 정말 손실 가능한 뭐 그런 부분만 재테크를 한다면 멘탈 관리도 충분하게 되시고, 그래서 이제 재테크만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그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균형을 잘 맞추셔가지고 본업은 그래도 유지하시는 게 멘탈 관리에도 좋지 않나라고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사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그런 사례요? 네. 재테크를 해서 리스크가 현실화된 사례. 상당수의 의뢰인분들이 사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형사사건, 민사사건 그러면 그러면 누군가를 고소하는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사기거든요. 사기라는 것은 나에게 돈을 가져가 놓고 거짓말 쳐서 돈을 가져가 놓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줬을 때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사기를 친 거지만 나는 투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재테크였던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말, 뭐 이거 잘 되면 수익을 돌려준다. 지금 뭐 투자금의 뭐 몇 %, 이거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낮고 이런 말에 속아서 돈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다 사기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도 마찬가지. 내가 돈을 줬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판사님 주라고 판결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민사인데, 그 역시 내가 돈을 줬다는 거 역시 그게 무슨 뭐 물품 대금 거래든 아니면 대여금이든 간에 내 입장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줄 건 아니고 내 입장에서는 투자했단 말이에요. 재테크였던 것이고. 그게 결국에 실패한 거라서 사실 변호사 사무실 찾아오시는 상당수가 재테크 실패인 걸로 볼 수도 있죠. 있는데 이런 리스크가 이제 현실이 되는 걸 이제 피하려면 아무래도 저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욕심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이 그 파랑새, 이 무지개를 약속하는 그런 사기꾼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거는 그게 현실화될 거라고 너무 이제 기대치가 높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멘탈이 흔들리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홀린 듯이 입금을 하게 되고 돈을 건네주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라서 애초부터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려놓고, 나는 뭐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은행 이외에는 안 믿어, 이런 분들은 애초에 변호사 찾을 일이 없으시죠. 좀 더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잘 믿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런 분들은 그런 리스크 현실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업과 재테크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재테크에서 그 리스크가 터지더라도 네. 본업이 있으면은 그 만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필요하다 삶에서. 네.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두 개를 맞습니다. 잘 밸런스를 잡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과도한 욕심 막 수익률 뭐 100% 보장 이런 거 네.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니까 좀 네.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높은 기대치는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러면 조사님 오늘날 보면은 네. 또 이제 자산 격차도 펴지고 네. 그러면서 흑수저론 뭐 이런 것도 막 많이 벼락거지 이런 용어도 막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으신 분들 특히 이제 또 10대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심리적으로 네. 불안한 미래. 그래서 그런 거 대두될 때 정말 할 수 있다. 네.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거시적인 문제 같은데요. 사실 이게 예전의 청소년들보다 지금 청소년들이 객관적으로 더 힘들어졌다 이런 면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수십 년 전에는 정말 막 못 살던 시절에는 막 3시간 걸려서 학교 가고 뭐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 먹고 이러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겠죠.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 먹을 것도 없었는데 너네들 행복한 줄 알아 이랬는데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힘든 거는 객관적인 삶 자체가 소득 자체가 뭐 낮아져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희망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 사람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어떤 뭐 돈이든 뭔가가 많이 생겨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그게 행복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뭐 7, 80년대 고속 성장 시기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가난했죠. 시골에서 소 가지고 농사 지으면서도 어떻게든 우리 자식은 공부시켜가지고 서울로 보내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럼 자식은 공부할 때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나 꼭 성공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려야지. 이게 가능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고속으로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자식들은 부모님보다 잘 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렇게 한창 경제가 성장하다가 요즘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경제는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더 이상 경제 성장률이 과거만 하지 않고 점점 경기가 침체되어 가는 시기고 근데 인구는 또 줄어들고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인구가 줄어들면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어느 나라나 활력을 잃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작아지니까 인구는 줄어들지만 일자리는 더 작아지니까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앞으로 나의 삶이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좀 없어지는 사회 같긴 한데 이거는 정말 거시적인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어떤 해결책, 물론 그 해결책은 우리 뭐 정치를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이제 좀 미시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역시나 제가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가 저에게 해줬던 조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가 막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막 집안을 헤집고 제가 할머니한테 따져서 우리 인생은 왜 이러냐 내 삶이 왜 이러냐 나는 왜 남들하고 다른 이런 삶을 겪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네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냐 생각해보니까 없죠. 그 사람들이 뭐 제가 부모님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쫓아내려고 몽둥이 들고 때리면 그 사람이 치료비까지 제가 덤터기 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데요. 그러면 네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냐. 네가 할 수 있는 거에만 신경을 써라.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지만 이거 내가 살아보니까 잠깐이다. 분명히 좋은 날이 또 온다. 근데 네가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환경을 원망하면서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 일이 풀리고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 때 너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신경 끄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에만 그냥 한 문제씩 풀고 하나하나씩 페이지를 넘겨가면 결국에는 너에게도 기회 여전히 찾아갈 것이다. 저는 그게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모토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같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점점 힘들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의 그런 어떤 재력이나 그런 걸로 남들이 쉽게 얻지 못하는 기회를 쉽게 가져가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뭐 좋다,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개인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개인인 우리들은 그런 상황을 물론 바꾸려는 노력도 해야겠으나 좀 더 본질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일단은 내 삶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도 좀 소란스러운 마음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좀 담금질하고 그거에만 몰입하는 삶을 살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도 기회 여신이 분명히 찾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님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이 책을 한번 읽고 나서 네. 들어서 그런가 정말 와닿는 게 정말 그 이 방송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버님께서 경제적 네. 활동이 좀 어려우셨고 또 이사도 계속 다니시면서 정말 힘든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그 눈앞에 그 외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실천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오신 거고 맞아요. 돌아보니까 그 뭐 어려웠던 시절이 기억이 안 날 만큼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제가 뭔가 뭐 잃었다고 해도 막 대단한 걸 잃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뭔가 남들의 보기에 그래도 이런 걸 잃었다고 한다면 그게 제가 뭔가 잘해서 제가 뭔가 타고나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외할머니라든가 저희 부모님이라든가 또 격려해 주시는 선생님들 또 도와준 친구들 또 이끌어진 선배님들 많은 분들이 있었죠. 그런 분들이 다 합해져서 응달 책방 또 훌륭하신 우리 옹 이사님과 이렇게 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정말 행복한 일도 생기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옆에서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또 훈훈한 이야기, 감명 깊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네. 뭐 끝으로 좀 강조하고 싶거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 하루라도 공부할 수다맨에서 또 다뤘던 그런 문구 중에 제가 또 하나를 스포를 해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저는 공부가 재밌었는데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공부가 재밌어지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부보다 재밌는 걸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공부가 제일 재밌겠죠. 네. 근데 공부보다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휴대폰이든 뭐 재밌는 게 많단 말이죠. 그거를 미뤄두고 그걸 희생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자기만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어쨌든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기왕하시는 공부라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이유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어떤 뭐 자잘한 것들은 그 뒤에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공부 방법이라든지 뭐 성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따라오니까 자신이 공부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혹시 이 추천사 쓴 거 네.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영광이죠. 네. 예, 제가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지금의 내가 도저히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진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기 바란다. 박철범 변호사는 가정 환경이 어려워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어도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미래를 바꾸고 꿈을 이루어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네요. 아닙니다. 제가 더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다 읽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아 죄송하고요. 그럼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오늘 책과 관련된 이 토크는 한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감동은 또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책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다음에 또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원하신다면 시간 좀 귀한 시간 한 번 더 내주셔서 저야 영광이죠.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의 저자이신 박철범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